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기초 입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볼까요? 제1강입니다. 총칙 영역입니다. 자, 1강을 들으니까 재정 목적이 나왔어요. 재정 목적은 중개사법 제1조란 얘기거든요. 제1조가 재정 목적인데 이 조항을 한번 보셔야 돼요. 출제도 되니까요. 자, 이 법 그랬네요. 우리가 법화를 볼 때 이 법 그러면 이것은 공인중개사법입니다. 자,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이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그리고 그 전문성을 제고한다. 전문성 제고,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 국민경제 이바지, 이 세 가지 개념으로 압축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첫 번째 번은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이란 얘기, 이 개념이 제1목적이고요. 제1차적 목적이고 제1목적이고, 전문성을 끌어올린다, 제고한다는 것은 제2목적이 되며 제2차적 목적. 자,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 이게 자 궁극적인 목적인 제3의 자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3의 목적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개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자, 이 개념은 기본 강의에 들어가서 보다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원 정도 있다고 정도 소개만 하고 넘어갈게요. 두 번째 개념. 그렇다면 이 법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 즉 성격에 관한 문제인데, 자, 세 가지 개념 또는 네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 개념. 부동산 중개업 분야에 관해서 보편적이다.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일반법적주의다. 일반법. 자, 그리고 쭉 보니까 두 번째는 특별법적 지위란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일반법이란 말이 있고요, 일반이란 말이 있고, 두 번째 특별이란 말이 있습니다. 법이라면 일반법이고 특별이라면 특별법이 되겠죠. 그러면 일반법이란 것은 이렇게 해석하세요. 앞으로요, 모든 사람, 모든 대상, 모든 지역입니다. 여기에 적용이 된다는 얘기고, 특별법은 특별한 사람, 특별한 대상, 특별한 지역이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이 두 가지 개념에서 상호 경합 충돌이 됩니다. 충돌이 됐을 때는 그렇다면 어떤 법이 우선하냐는 얘기인데, 자, 특별법이 일반법을 깨뜨리거든요. 이것을 특별법, 자, 우선의 원칙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즉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는 원칙을 갖습니다, 지금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부동산 중개관에서 보편적 개념이 되면 일반법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한다는 법이죠. 두 번째, 특별법이 된다는 얘기는 여기 봐볼까요? 상법도 있고 민법도 있어요. 이런 법하고 경합 충돌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개사법, 상법, 민법이 있다면, 자, 중개사법이 있고 상법이 있고 그 다음에 민법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서 가장 우선적인 법보다 중개사법, 상법, 민법이 된다는 이 얘기예요. 즉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쭉 보니까 중개업 분야의 각종 사안에 대해서는 상법이나 민법보다 우선하게 적용한다. 뭐가? 이 법인 중개사법이. 지금 그 얘기죠. 그리고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에 혼합된 중간법적 성격이다. 중간법의 성격. 또 이건 무슨 얘기냐? 자, 이거 봐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자, 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어떤 목적 부동산을 매매하고 싶어요. 사고 팔고 싶다고요. 그러면 A가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네요. 이걸 팔려고 하니까 이것을, 자, 매도인입니다. 매도인. 사는 사람은 매수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매도인, 매수인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면 이것은 민법상의 용어이고, 자,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매도 의뢰인, 매수 의뢰인 통상적으로 이렇게 부르죠. 왜? 다이렉트로 직접 자기들 두 사람이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기서 매개체가 연결됩니다. 누가? 병이라는 매개체가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고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개입할 수도 있고 자격증을 보여야지 않는 사람이 개입할 수도 있습니다. 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이것을 업으로 사용을 했다면 이것은 처벌 사유가 되지만, 정상적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중개에 개입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어찌됐건 개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도 의뢰인, 매수 의뢰인 이렇게 불러요. 그럼 봐봐요.
갑과 을 간에 두 사람이 무엇을 했다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이 행위 자체는 이것은 사법적 성격이에요, 공법적 성격이에요? 그렇죠. 개인과 개인이 재산권에 대해서 사고 파는 개념이니까 사법이 적용되는 거지 공법이 적용되지 않죠. 그런데 문제는 이 병이라는 즉 개공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개공이 개입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 소개로 해서 거래가 완성이 되면 갑과 을은 병에게 중개 수수료를 주겠죠. 자, 그러면 이 수수료는 법에서 정해진 범위만 주는 거지 병이 임의적으로 설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과다히 책정을 했다든가 그렇다면 질서를 위반했다는 얘기예요. 질서를 위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벌이 될 수도 있다. 즉 지도 감독을 받을 수가 있다. 지도 감독을 받는다. 그러면 지도 감독이라는 얘기는 개인이 지도 감독을 한 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죠? 뭐 구나 아니면 시나 여기서 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공법적 성격입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법적인 영역과 공법적 역용 두 가지가 다 이때에서 그걸 뭐라고 그래? 중간법적 성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하나 더 얘기하면 여기는 세 가지 묶으면 네 가지. 이것은 국내법이 되는 거지 국제법의 개념이 되지를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성격 개념이 되죠. 참고로 보시고요.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용어의 정의. 자, 용어의 정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넘치지를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 여기는 입문 과정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인원 정도는 좀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 시험마다 빠뜨리지 않고 출제되는 영역이 어디다? 용어의 정의다. 그렇다면 왜 우리 시험에서 용어의 정의는 계속 출제가 될까? 그 이유가 뭘까? 이 얘기는 용어를 정확히 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법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법도 용어의 정의란 말이 나오면 그 용어를 정확히 쓰십시오. 지금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시험이 있다면 용어의 정의는 출제 비중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자, 볼게요. 정의예요. 중개입니다. 중개. 중개라는 것은 개입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개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인과 사람인 사이에 가운데 끼어 있다. 있어 중개라고 한다고요. 그럼 봐볼게요. 자, 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을이 있어요. 방금 전에 그 케이스를 봤죠? 갑이라는 사람이 어떤 목적 부동산을 팔고 싶어요. 매도 의뢰인. 을이라는 사람은 사고 싶어요. 매수 의뢰인. 이 가운데 누가 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개입을 하네요. 이게 바로 뭐? 중개죠. 중개입니다. 그러면 뭘 사고 뭘 팔 것인가 이 문제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다양한 부분이 나옵니다. 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 그래요. 매매라든가 이걸 중개대상물로 적을게요. 중개대상물 그것도 좋겠네요. 중개대상물. 자, 중개 이 대상물이라고 명명하는데 크게 여기는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가 다 들어가요. 이런 부분에 중개를 개입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요. 이게 바로 중개예요. 그러면 이 중개는 자격증이 없어도 중개를 할 수는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했죠.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아도 끼어들 수는 있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래에 개입을 했다.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개입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처벌 사유가 된다는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중개가 있고 두 번째 개념 계속 봐볼게요. 예, 공인중개사가 나옵니다. 이는 중개를 하기 위해서 공적으로 인정된 자격증을 보유받는 사람이 있겠죠. 이게 바로 뭐 공인중개사. 그러면 이 사람은 뭐만 가지고 있고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무엇을 하려면 업으로 나아가려면 등록을 해야 돼. 등록이 된다는 건 공적 장부에 기록한다 그랬죠. 그러면 공적 장부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개업 공인 중개사가 된다고요. 그래서 개공이 나옵니다. 개업 공인 중개사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도 자격증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자격증이 있죠. 근데 이 둘의 차이점이 뭘까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등록이 되어 있냐 안 됐냐. 등록을 했냐 안 했냐 이 문제인데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은 가지고 있지만 등록으로 나가지 않았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등록이 되어 있다 지금 얘기해요. 자, 이 개념이 되죠. 그러면 이 개업공인중개사 밑에 개공 밑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 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누구라고 그래요? 소속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무엇은 가지고 있다고? 자격증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 무엇을 안 했다? 등록을 안 했어요.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즉 무엇을 하고 있고 취업을 하고 있다 지금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어요. 또 확인 설명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람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이 사람은 자격증만 딱 가지고 집에 있는 사람이고 자, 이 중개는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그런 활동을 하는 거고 이런 개념이 되죠. 그러면 이런 활동을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중개업이라고 그래요. 중개업이다. 이 중개업이라는 것은 여러분 업자가 들어가면 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위를 하는 것을 중개업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이다 그러면 이 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직업이라는 것은 그 행위를 함으로써 그 일을 함으로써 내가 주기적으로 수익금을 받아왔을 거고 그 수익금을 통해서 무엇을 한다? 생활하는 것을 우리는 직업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직업에는 아르바이트도 직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나의 유일한 생계수단이 아르바이트에서 벌어들이는 그 수익금이라면 그거로 내가 생활한다면 그것도 직업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직업은 가짓수를 헤아릴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이 연결된다고 해도 됩니다. 자, 무슨 말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계속 한번 가볼게요. 목차만 먼저 보겠습니다. 중개업을 봤어요.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 봤습니다. 그 다음에 소공 봤어요.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 여기서 중개보조원은 자격증도 없어요. 여기다 하나 더 적을게요. 중개보조원. 자, 중개보조원인데 중개보조원은 자격증이 있다 없다? 없다.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등록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렇지만 취업을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사람은 방금 전에 뭐라고요? 계약서도 쓸 수 있어요. 확인 설명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적어볼까요? 거래계약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다. 두 번째,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 목적 부동산의 물건이 자 하자가 있다 없다 이런 것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걸 일명 체크리스트라고 하는데 확인 설명서입니다. 확인 설명서. 확인 이 설명서를 작성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자, 캐시 마크를 한번 찍어봅시다. 있냐? 소속 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 작성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 확인 설명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둘 다 가능하죠. 그렇지만 중개보조는 자격증을 갖추고 있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업무를 할 수가 없고 이 사람은 즉 중개사무소에서 통상적으로 하는 게 복사를 하는 정도 아니면 커피를 타오는 정도 아니면 고객이 왔을 때 자 안내 데스크로 안내하는 정도 이런 정도만 하는 거지 이 두 가지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하면 처벌 사유가 됩니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지 않는다? 그렇죠. 인장 등록도 하지를 않습니다. 진도가 가기 전에 제가 조금씩 앞서면서 말을 하는 것은 한번 들으면 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같은 경우는 물론 그 연륜이 좀 있으신 분도 있고요. 아주 젊으신 분도 계실 텐데 그래도 연륜이 좀 있으신 분들은 부동산에서 매매를 했다든가 아니면 전세를 했다든가 아니면 월세를 살았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 체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이해할 수는 있을 거예요. 자격증이 없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됐고 이제 앞으로 다시 갈게요. 이 용어 정리를 다시 제가 보셔야 돼요. 자, 여기입니다. 중개. 법정 중개대상물. 법정이라는 것은 법으로 정한 중개대상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중개대상물이 아니라 법으로 정한 중개대상물을 중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에 여기서 거래 당사자 간이라는 것은
자, 매도 의뢰인, 두 번째 매수 의뢰인이죠. 그러니까 매도 의뢰인과 매수 의뢰인 사이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과 실의 변경에 관한 것을 자, 하는 거에서 알선하는 행위를 뭐라고 한다? 중개라고 한다. 증거익조 중개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법정 중개대상물을 매매할 수도 있고 사고 팔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고 임대를 넣을 수도 있고 그 밖의 개념에서 자, 뭐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고 뭐 유치권, 질권, 저당권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차후에 즉 자, 기본 강의에서 더 깊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별거 없어요. 왜? 여러분이 민법 시간에 이걸 다 배우거든요. 용어를 다 배우고 오면 중개사법에서는 그 위에 숟가락만 올리는 거예요. 여기서 즉 매매가 뭐니, 교환이 뭐니, 임대차가 뭐니, 그 밖에 뭐 저당권이 뭐니, 뭐 유치권이 뭐니, 지역권이 뭐니, 중개사법에서는 거기까지 설명을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기본 강의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민법에서 배우고 오면 굉장히 쉬워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민법이 안 되면 중개사법도 힘들어지는 거고요. 민법이 안 되면 등기법도 안 되는 거고요. 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민법은 1차의 메인 과목으로 가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죠? 계속 갑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자, 알선하는 행위가 뭐다? 이게 중개다. 그러니까 소개하는 거다. 알선은 소개하는 거다. 소개하는 거다. 그래서 법정 중개대상물은 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거래 목적으로 하는 거다 그랬고 뭐 토지 거래 뭐 이런 거 뭐 이 건축물 토지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거래 당사자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권리의 이전 취득하고자 하는 자를 의미하게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매도 의뢰인, 매수 의뢰인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권리로 갈게요. 자, 권리로 들어가면 뭐에 대해서 중개 대상물에 대한 권리로서 그 성질상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게 된다. 그리고 득실 변경, 득, 실, 변경에 관한 행위는 중개행위가 개입될 수 있는 행위로서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를 포함한 법률행위가 되는 거지 사실행위가 아니다. 사실행위가 아니다. 법률로 하는 행위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알선, 소개하는 거예요. 거래 당사자를 매개하여 계약이 체결되도록 주선하고 흥정하고 조정하고 중재하는 일체의 업무를 우리는 알선이라 한다. 그러니까 개입하는 거죠. 이런 개념 여러분 특별히 안 보셔도 돼요. 뭐만 보면 된다? 이 흐름도만 이해를 하시면 인문과정 흐름도만 이해하시면 아, 저런 것이 중개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더 쉽게 설명할게요. 여러분이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계신다니까요. 이 집을 팔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매도 의뢰인이에요. 사는 사람이 매수 의뢰인이에요. 그러니까 내 집 사실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아, 그래요. 가격만 맞으면 제가 구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다이렉트로 직접 거래할 수도 있고 제3자 개입할 수 있는데 개입이 되는 게 뭐다? 알선이라고요. 거기에서 거래가 성사가 됐네요. 그리고 나면 매도 의뢰인과 매수 의뢰인이 누구에게? 개업 공인중개사업자에게 수수료 주고 끝나는 거예요. 그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공인중개사. 자, 지금 현재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공인중개사가 되시려고 지금 이제 시험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자, 공인중개사는 국가에서 시행한 자격증이죠? 그래요. 그럼 봐볼까요? 그래서 키워드는 이거예요. 이 법에 의한, 즉 중개사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이죠. 자격을 취득하는 자를 뭐라고 그래? 공인중개사란다. 자격이 취득이 됐고 지금 현재 개업을 하고 있지 않고 집이 장롱에다 무엇을? 자격증을 고이 보관하고 계신 여러분이 바로 공인중개사라고요. 그렇죠? 그래요. 그 종류는 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일명 개공이 있고요. 두 번째 소속공인중개사인 소공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공인중개사도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반 공인중개사 들어갈 수 있다. 자, 이 사람은 여기에 무엇을 할 수 있고 취업하는 사람이죠. 취업하는 사람이 바로 소속 공인중개사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중개업으로 갈게요. 중개업.
그럼 하나만 더. 여러분, 저 일반 공인중개사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부직제 6조거든요. 부직제 6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그렸잖아요. 용 두 마리가 꿈틀인 것 같은 거. 이것은 우리 법률 용어에서 제 몇 조란 뜻입니다. 제 몇 조란 뜻, 제란 뜻입니다. 자, 제1조, 제2조, 제3조 그렇고요. 그러니까 조문은 제1조, 그 다음에 1항, 호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카나다는 이것은 목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제1조, 제1항, 제1호, 가목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라는 개념이 자 압축된 용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을 제 몇 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직 제6조에서 규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누구냐면 여러분 과거에 말하면 그 중개인입니다. 중개인. 누구다고요? 중개인이다고요. 우리 자격,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제도가 있기 전부터 과거에 복덕방을 하셨던 분들이 자격증 제도로 두면서 이분들에게 시험을 보러 가니까 반발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시험을 시행하는 그 시점에서부터 과거로 소급할 수는 없습니다. 소급은 과거로 가는 거거든요. 당신들도 시험 보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시험을 보겠냐고요. 반발하지.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복덕방을 하셨던 분들은 차후에 시험을 보지 않아도 이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풀어줬던 제도, 이게 바로 중개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예의 없이 시험을 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나온 바로 중개인입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또 설명할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은 중개업. 여러분 여기서 업이란 말이 나오는데 업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는 걸 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업은 반드시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돼요. 이게 반드시 충족돼야 됩니다. 첫째, 다른 사람 의뢰에 있다. 일정한 보수를 받는다. 그러면 중개를 업으로 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요건이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이 두고두고 시간이 지날 때마다 이게 중요하다고 인식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입문 과정에서는 세 가지가 있구나 이런 정도만 보시면 돼요. 일정한 보수를 받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즉 업으로 가는데 이 업은 계속적이고 반복적 개념으로 간다. 이제 나올 거예요. 볼게요. 업에 해당하는 여부입니다. 여부는 알선 중개행의 반복 계속적이다. 그렇죠. 반복적이고 계속적 영업성을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판단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생각하고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 즉, 단 일의 행위를 했는데 이것을 업이라고 볼 수는 없죠. 우연하게 했는데 이걸 업이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지문이 나중에 출제가 됩니다. 우연히 한 번 이런 말이 나왔다. 그럼 이것을 업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업으로 볼 수가 없어요. 이게 기출된 지문들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중개업이 되려면 다른 사람 의뢰에 있어야 되고 일정한 보수를 받아야 되고 중개를 업으로 했을 때 중개업이 된다는 거. 두 번째, 중개업자의 등록 여부네요. 등록 여부나 자격 취득 여부는 중개업의 요건과 무관하게 된다.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계속적 반복적 개념으로 업을 한다면 중개업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무자격자가 중개업을 했다면 이것은 처벌 사유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좋아요. 그 다음, 중개업이 주된 업무에 부수적으로 행하여지더라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 그럼 앞에 부연 설명 하나만 더 할까요? 중개업의 주된 업무에 부수적으로 행한다. 부수적으로 행하더라도 중개업에 해당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차를 세일하고 있는 갑이라는 사람이 차에 대해서 광고를 하면서 옆에 중개 업무에 관한 것을 광고를 했는데 의뢰가 들어오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중개를 했어요. 부동산 중개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차를 파는 것보다 여기서 부동산 중개라는 게 수익금이 더 높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재미를 붙였고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 중개업이 돼요.
이랬을 때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있냐? 당연히 처벌할 수 있죠. 왜? 자격증을 구비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계속적 반복적 의사를 가지고 중개업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개념이 대표적 개념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요. 부수적으로 행위를 하더라도 중개업이 되냐고 물었습니다. 중개업이 되냐? 중개업은 돼요. 그렇지만 여기서 무엇을 한다? 차후에 처벌될 수는 있겠죠.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하는 것은 변론으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 일명 개공입니다. 여러분 개공을 보면 이 법, 즉 중개사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네요. 개설 등록. 개설 등록을 한 사람 말한다. 자, 그 종별을 들여다보면 종별은 여러 가지가 있네요. 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그러죠? 중개법인, 특수법인이 있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인의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자, 나중에요. 차후에 이 특수법인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특수법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수법인이. 그래서 특수법인을 집중적으로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특수법인. 대표로 지역농업협동조합이거든요. 이런 게 좀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금만 소개해 볼게요.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어떤 목적 부동산에 지분 한 채를 농가집을 하나, 농가입니다. 농가에 자 살고 있어요. 그게 기농을 했습니다. 기농을 했어요. 자, 기농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지금 농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저 어떤 그러니까 전답도 있어요. 그래서 특용작물을 재배를 했습니다. 대출을 받아 재배를 했겠죠. 얼마를 대출을 받았냐? 3억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3억 대출을 받아가지고 자 지금 이제 특용작물 재배를 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쫄딱 망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디로부터 대출을 받았냐? 예를 들어 농협에 대출을 받을 수도 있겠죠.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시골이니까. 그래서 3억을 받았는데 자 여기서 이자도 못 갚고 있고 원금 변제도 못 해요. 상환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협에서 압력이 들어오죠. 자, 이자는 어떻게 되십니까? 원금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나오더란 얘기죠. 그래서 이 갑이라는 이 농부가 농협한테 그렇죠. 야, 나 지금 갚을 능력이 없다. 그런데 이 목적 부동산이 지금 현재 내가 이 경작하고 있는 이 목적 부동산이 한 5억은 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5억을 니네들이 팔아달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있죠. 그래서 농협이 이 5억짜리 무엇을 즉 전이나 답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즉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입니다. A라는 사람한테 소개를 했고 이것을 처분행위를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농토에 대해서는 가능하다. 누구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은 가능하다는 이 얘기예요. 그래서 특수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네들은 그러니까 농토에 대해서만 중개를 할 수 있는 거지 일반 우리 중개업자 같이 다른 거에 대해서는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 개념 이해되십니까? 이게 지역농업협동조합인 특수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 자, 여러분 소속공인중개사를 가면 개업공인중개사인 소속공인중개사 그렇죠?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게 포인트예요.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두 번째 자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입니다. 보조하는 사람을 우리는 소속공인중개사라고 하죠. 여기 봐볼까요? 자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이 있어요.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취업이 되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지워버렸네요. 첫째, 자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냐? 거래계약서 작성도 가능해요. 누가 없다면? 사장님이 안 계시면 소속이 되어 있는 소속도 할 수 있다니까요. 소공도 할 수 있다니까요. 왜? 자격증이 있으니까. 두 번째, 자 확인 설명서를 작성할 수 있냐? 체크리스트 작성할 수 있어요. 이런 게 작성이 되면 거래계약 다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을 할 수 있다. 첫째,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 이게 이런 걸 작성한다는 얘기고 두 번째, 중개 업무를 보조한다.
사장님이 계시면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런 걸 작성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조적인 업무만 하게 된다는 그 얘기예요. 그렇지만 여섯 번째 중개보조원. 여기서는 즉 이게 포인트예요. 공인중개사 아닌 자입니다. 아닌 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이 되어, 그러니까 개공에 소속이 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인 중개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 그러죠?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우리는 중개보조원 그렇습니다. 즉, 이 얘기죠. 중개보조는 이 두 가지 개념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거래계약 작성도 못하고요. 확인 설명도 못합니다. 보조적 업무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차이점이죠. 이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격증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자격증. 자격증 유무인데 여기는 있고 여기는 자격증이 없다. 즉, 자, 그렇지만 이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이 됐어요, 안 됐어요? 등록은 되어 있지 않죠. 등록이 됐는가 안 됐는가 이 개념에서 뭐와 구별할 수 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와 비교할 수가 있죠. 개공은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소속은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다 비교되시죠? 좋아요. 자, 이 용어들이 여러분 시험에서 단골입니다. 종종 출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자, 그렇다면 중개를 하려면 매도 의뢰인, 매수 의뢰인도 있고 중개를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럼 뭘 할 거냐 이 문제예요. 뭘 할 거냐. 이게 바로 자, 중개 대상물이 되죠. 이 중개 대상물은 법에서 정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법정 중개 대상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법정 중개 대상물이 뭐냐? 이거예요. 이 법에 의한 중개 대상물은 다음 각호해야 한다. 토지 할 수 있겠죠? 건축물이나 정착물도 할 수 있네요. 그 다음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재산권이나 물권 그랬는데 자, 대통령령이라는 것은 시행령이라면 시행령. 시행령이라고 부르거든요. 시행령. 이 시행령이 바로 이거예요. 영이잖아요. 첫째, 임목에 관한 임목. 임목도 할 수 있다. 나무도 할 수 있고 공장재단이나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중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중개업자가. 다시 한번 법정 중개대상물은 법에서 정한 개념인데 6가지입니다. 첫째, 토지. 두 번째, 건축물 및 그 정착물.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한 거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 놓으면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법정 중개대상물이 된다는 그 얘기가 되는 거죠. 일단 이건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차후에 즉 본강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법에서 규정하는 것 3가지, 또 시행령 규정한 2가지, 이 개념도 과거에 여러분 선배 시험에, 즉 선배님들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성격이 다른 거 뭐냐 이렇게 또 물어본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다시 소개를 드릴게요. 자, 그러면 법정 중개대상물의 범위로 갑니다. 자, 토지가 나오는데 토지는 지목에 관계없이 용도지역 여부를 불문하고 중개대상물이 되고요. 사법상 공법상 제한에 관계없이 사적거래 대상이 된다면 중개대상물이 됩니다. 키워드는 사적거래 대상이 된다면, 이게 포인트예요. 두 번째, 토지거래는 필지 단위입니다. 한 필지, 두 필지, 즉 필지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개대상물인 토지도 필지 단위로 결정한다. 당연한 얘기고, 한 필지 일부도 용익물권 설정이나 임대차는 가능하기 때문에 한 필지 일부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용익,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이용할 수 있는 거 당연히 되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이 있네요. 자,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은 민법상 부동산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정되고 최소한 기둥과 그 다음에 주벽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우리 판례에서는 이 건축물이 되려면 지붕이 있어야 되고 기둥이 있어야 됩니다. 예벽도 있어야 돼요. 물론 출입구도 있어야 되겠죠. 이걸 우리는 건축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건축물이 된다. 그러면 이것은 건축물이 된 거 한번 봐보실래요?
자, 여러분 주유소 같은 데를 가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 가운데 주유기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잖아요. 이거 건축물인가요? 이게 캐노피인데 이건 건축물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봐요. 지붕은 있죠. 지붕은 있는데 여기에 저 외벽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없어요. 기둥만 있고 외벽이 없어요. 그리고 주유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즉 건축물로 보지를 않습니다. 자, 그럼 하나만 더 봅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우리가 그 자동차를 세차하러 갈 때 손세차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자동 세차를 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건물이 있고요. 지붕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즉 세차라면 이렇게 칸막이 같은 게 나눠져 있죠. 이것은 즉 벽인가요? 칸막인가요? 칸막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건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이것은 중개대상물 되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개념이 되려면 최소한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됐을 때 건물로 보는 거지 이게 충족되지 않으면 건물로 보지를 않겠다. 지금 그 얘기죠. 두 번째, 자, 건물의 거래 단위는 동입니다. 다만 일동의 일실이라도 그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그렇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중개대상물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레미안 아파트예요. 레미안 아파트 201동 그럽시다. 201동을 보면 거기에 수없이 많은 호가 있죠. 그러면 한 동이지만 레미안 아파트 201동 한 동이지만 거기에 101호, 102호, 103호, 104호, 201호, 202호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각기 소유권이 인정이 되냐고요. 그렇죠. 소유권이 인정이 됩니다. 소유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거래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건물의 요시에 요건에 공시를 요하지 않는다. 공시는 공적으로 알리는 걸 요하지 않는다 그랬고, 자,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중개대상물이 당연히 해당하게 됩니다. 등기되지 않는 건물, 그 다음에 허가를 받지 않는 건물도 중개대상물에 해당하게 된다고요. 중개대에 해당하게 된다. 그러면 건물에는 기존의 건물뿐만 아니라 장래 건축될 건물도 포함하게 되는데 이게 대표로 분양권이죠. 분양권. 자, 이런 경우도 거래 대상이 돼요. 여기에 누가 개입할 수 있고, 그렇죠. 여러분이 개입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밖의 권리네요. 그 밖의 권리를 들어가면 자, 토지와는 별개 독립성이 있는 정착물로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얘기하게 되는데, 자, 첫 번째,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도 있거든요. 이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이라는 것은 표찰 같은 걸 썼다는 거죠. 자, 그러면 소유권이 인정이 되냐는 얘기인데 소유권은 대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왜요? 어떤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먹으로 글씨를 썼다든가 아니면 이런 표찰, 즉 이름표를 붙여놨단 말이죠. 그럼 이걸 띄어가 버린다든가 글씨를 지워버리면 이게 누구 건 졌지 알아. 돈을 빌려줬는데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은행에서는 저당권 대상으로 삼지를 않습니다. 은행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 다음, 그렇지만 임목에 관한 임목이 있습니다. 자, 임목에 관한 임목이라는 것은 등기가 되어 있거든요. 자, 20개 집단은 등기가 되어 있지 않지만 임목의 집단은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독립적인 부동산의 개념으로 봅니다. 즉 거래가 돼요. 왜? 등기가 되니까. 쭉 봐볼게요. 임목은 토지에 부착된 20개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는 것을 말한다 했습니다. 여기서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하는 내 거라고 보존되는 등기를 받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 나무를 가지고 저당을 잡을 수가 있냐는 겁니다. 그럼 봐볼까요? 토지와 별개로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개업공인중개사업자는 중개 대상물로 삼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소개하고 소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임목에 관한 임목과 두 번째 명인 방법으로 지은 20개 집단의 차이점은 등기가 되어 있냐 되어 있지 않냐 이렇게 그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됐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공장 및 광업의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관한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업을 해요. 사업체를 이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데 사업이 좀 기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거부를 해요. 자, 왜 거부하냐고 물어보니까 당신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 목적 부동산을 가지고, 그러니까 공장에 있는 뭐 기계 설비라든가 이 건물 또는 이 토지를 가지고 당신이 요구하는 금액을 빌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의 가치가 낮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지금 현재 얼마가 되고 한 10억 정도가 돼요. 근데 여기와 관련이 돼서 뭐 포장 같은 걸 하기 위해서 다시 별도의 공장 같은 걸 지어놓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공장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이 공장은 자산의 가치가 예를 들어 20억이에요. 그러면 토탈 금액이 30억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이 얼마냐? 10억이에요. 그래서 이 10억을 지금 이제 대출을 받고 싶은데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줘요. 그럴 때 여기서 방법은 이걸 하나로 이렇게 묶어버릴 수가 있냐는 거예요. 기계 따로, 건물 따로, 토지 따로 이렇게 별개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의 체제로 묶을 수가 있냐? 자, 묶을 수 있다는 게 이거 바로 공장재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묶는 재단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장재단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즉 30억 정도의 자산 가치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 10억 정도는 못 할 수 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조로 우리는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 그렇습니다. 공장과 관련되면 공장재단, 광산과 관련되는 광업재단이 되겠죠. 봐볼까요? 공장재단이란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서 구성되는 일단입니다. 일단의 기업재산이에요. 기업재산으로서 이 법에 의하여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하고 등기된 재단이 하나의 부동산, 이게 포인트죠. 하나의 부동산으로 취급이 되어 독립한 중개대상물이 된다. 그러니까 인접해 있는 건물만 된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주 건물이 있고 예를 들어 부산에 있는 부 건물이 있다면 이걸 두 개를 하나로 묶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죠? 그로 인해서 얼마? 예를 들어 10억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광업재단 마찬가지고요. 동일한 얘기예요. 광업권과 광업권에 기하여 광물을 채굴 취득하기 위한 제설비나 이에 부속되는 사업의 제설비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하고 등기된 재단이 하나의 부동산으로 취급되어 독립한 중개대상물이 당연히 됩니다. 독립한 중개대상물이 된다. 동일한 얘기죠? 그래요. 그래서 공장재단이 되건 광업재단이 되건 이 그림을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됐고, 그 다음 중개대상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구비해야 될까? 자, 요건 구비가 나오는데 간단해요. 첫 번째 개념, 중개가 되려면 사적 거래가 가능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법상 거래가 가능해야 된다. 두 번째, 당연히 중개가 개입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개인가 개입이 가능해야 된다. 이랬을 때 중개대상물이 될 수가 있다. 지금 그 얘기가 됩니다. 나머지 개념들은 여러분이 차후 예적 참고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보고요.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자격제도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